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메이크업 일을 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사연을 들어보면 세상에 참 별일이 다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도 무척이나 공감합니다. 하지만 제가 겪어온 일도 돌이켜보면 사연으로 나올 법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용기 내서 글을 작성해 보았어요. 이제는 잊고 살고 있는 일이긴 하지만 평생 잊히지 않는 상처이기도 하고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이 계시다면 절대 좌절하지 말고 제 이야기를 통해 위로를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지금이 너무 좋고 행복하거든요. 제가 겪은 일은 평범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일이지만 지금의 저는 정말 제 일도 즐겁게 잘하고 있고 행복하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연을 듣는 모두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나의 길을 걸어가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제부터 제가 겪었던 경악스러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은 내 주변 친구의 이야기, 내 가족의 이야기, 내 애인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두들 공감하시면서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어머니는 미용 일을 하셨습니다. 동네에서는 1등으로 손이 빠르시고 가격도 저렴해서 인기가 많은 미장원을 운영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항상 퉁퉁 불어 있었습니다. 어린 저는 어떻게든 엄마를 도와보겠다며 아주머니들 파마를 해주실 때 옆에서 헤어롤을 집어드리고 고무줄을 챙겨드리며 칭찬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장원에서 수건은 또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아시나요? 제가 차마 그 많은 수건들을 빨지는 못했지만 빨래 건조대에 엄마랑 언니들이랑 같이 널며 이야기꽃을 피우던 따뜻한 기억이 있어요. 작은 미장원을 운영하셨던 엄마는 집안일을 하랴 미장원에서 일하시랴 몸이 100개라도 부족하게 바쁘셨어요. 엄마가 그저 좋았던 저는 엄마한테 찰싹 달라붙어서 거의 엄마 미용실에서 살다시피 했었네요. 하도 미장원이 놀이터라 생각하고 붙어 있다 보니 동네 아주머니들과도 가까이 지내며 저는 어른들께도 싹싹하게 잘 대하고 엄마를 따라 손재주도 좋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남대문에서 액세서리 도매 소매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고생을 하시며 바삐 일을 하셨죠. 게다가 저희 아버지는 남대문에서 소문난 손빠르고 발빠른 제대로 된 장사꾼이라며 소문이 자자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저희 가족들과 다정하게 시간을 보내지 못한 점이 지금까지도 아쉽다며 한숨을 내쉬곤 하시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가족들을 생각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저희 가족은 알고 있었죠. 그리고 제 위로 2명의 언니들이 있는데 언니들은 저와 나이 차이가 꽤 났습니다. 첫째 언니와 둘째 언니는 연년생이어서 어려서는 그렇게 많이 싸웠다고 하는데 성인이 되고는 둘도 없는 좋은 친구처럼 잘 지내고 저는 그 틈에 낄 수도 없어서 괜히 질투도 많이 했었답니다. 이렇게 사이가 좋은 2 언니는 나중에는 일도 같이 했어요. 각자 사회생활을 하면서 갖은 고생을 하다가 결국 안 되겠다 싶었는지 회사를 금방 때려치우고 같이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사업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소위 중매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결혼 매칭 플랫폼이라고 하는 결혼해줘 같은 업체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께서 미장원을 하시다 보니 동네 아주머니들끼리 서로 중매를 서주시고 실제로 결혼이 성사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고 자라서 그랬는지 언니 둘은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손재주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공부는 성실히 했었지만 제 손재주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교 전공은 메이크업으로 정해서 일찌감치 메이크업 일로 돈을 벌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메이크업 일을 동시에 하다 보니 또래 친구들보다 사회 경험이 빠른 편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며 보고 배우며 성장해 갔습니다. 여느 날과 같이 저는 메이크업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저는 메이크업 출장을 결혼식장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되었네요. 다른 남녀의 운명 같은 날에 저의 운명도 이렇게 단정 지어질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지만 말이에요. 저는 신부의 메이크업을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새벽, 저는 하나하나 신중하게 오늘 누구보다 아름다운 신부일 수 있게 섬세하고 꼼꼼히 메이크업을 해드리곤 하죠. 그런데 사실 신부가 메이크업하는 자리에는 웬만하면 친정어머니나 남편 정도만 자리를 함께하는 경우가 많아요. 친정 언니들이라든지 가까운 친구가 찾아오기도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며 긴장을 달래주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말이에요. 그날의 경우 친정 오빠라는 분이 찾아오셨어요. 동생을 유달리 특별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동생이 웨딩 메이크업을 하기도 전에 찾아오는 경우는 저도 일을 하면서 처음 보는 경우라 신기하긴 했어요. 너무 예쁘네, 우리 동생. 어쩜 공주님 같아. 최고다. 내가 봤던 모든 신부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 그래서였을까요? 괜히 눈길이 더 갔습니다. 저렇게 다정한 오빠도 있구나. 신기했습니다. 그분도 저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동생보다 더 앳되어 보이는 여자애가 웨딩 메이크업 담당 아티스트라며 열심히 화장을 하는 모습이 흥미를 끌었다고 해요. 원래는 메이크업 받는 본인이나 신부들과 주로 대화를 하며 메이크업을 완성하게 되는데 당시 웨딩 메이크업을 했을 때에는 신부님 오빠분이랑 더 신나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동생이신가 봐요. 정말 예쁘셔서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아도 신부 화장이 참 예쁘게 되네요. 그렇죠? 제 동생이에요. 메이크업 해주신 분도 예쁘신걸요? 민낯이신 것 같은데 아주 빛이 나시네요. 그것이 오빠와 첫 만남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예쁘게 잘 올라가게 되었어요. 결혼식 전후로 계속 수정 화장을 도와줘야 해서 제가 신부 측에 계속 붙어서 도와드렸었죠. 때마다 오빠분도 어디선가 나타나서 옆에서 제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우와, 메이크업을 이렇게까지 꼼꼼히 해주시는 건 또 처음 봤네요. 저도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메이크업 부탁드려야겠어요. 이렇게 섬세하게 봐주시는 거라면 저는 적극 찬성이에요. 식이 끝나고 그날도 당연하게 저는 혼자서 뷔페를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제 어깨를 툭툭 치더라고요. 누군가 싶어서 오물거리며 뒤를 돌아보니 신부 측 오빠분이 서 계셨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결혼식 뷔페를 혼자만 먹어요? 같이 먹어요. 같이 먹어야 더 맛이 있지 않겠어요? 아, 그렇긴 하겠지만 저야 뭐 워낙 혼자 먹는 뷔페가 익숙해서요. 웨딩 메이크업이 처음도 아니기도 하고요. 그러려니 하고 그냥 식사하고 있었어요. 금방 먹고 일어나서 그 다음 출장 다녀와야 하거든요. 어이구, 그렇구나. 어린 나이에 벌써 그렇게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 것 보니 금방 부자 되겠어요. 멋지네요. 저와 오빠는 신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메이크업만 할 줄 알지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 친구가 많은 것도 아니었고 연애 경험이 많지도 않았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았죠. 오래 두고 볼 일이지만 저랑 꽤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즐거웠던 대화를 통해 들었던 이야기 내용들이 모두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선은 저보다 나이가 꽤 많았는지 제 나이를 알고는 본인의 나이를 밝히지 않더군요. 저는 대학생의 메이크업 전공을 하고 메이크업 쪽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경력을 쌓아간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자신에 대해 소개하겠다며 본인의 커리어에 대해 들려주더군요. 저는 남대문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액세서리부터 의류까지 다양한 종류의 물건을 소매로도 판매하고
해외로도 유통하고 있는 무역업까지 하고 있어요. 어머, 남대문 쪽에서 일하고 계셨군요. 저희 아버지도 남대문에서 일하시는데 뭔가 괜히 더 반갑네요. 일하기 바쁘고 힘드실 텐데 젊으신 나이에 대단하시네요. 제가 오빠에 대해 살짝 칭찬을 하니 그 칭찬이 너무 좋았나 봐요. 저에게 사업 이야기를 계속 늘어놓으며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었어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대화를 하다 보니 저는 그 다음 일을 하러 가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나중에라도 밥이나 함께 하면 좋겠다며 연락처가 있는 명함을 주더라고요. 혼자 밥 먹지 말고 밥 먹을 때 나 불러줘요. 사실 나도 혼자 밥 잘 먹거든요. 근데 혼자 먹기 싫을 때 있기도 하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연락 주세요. 오늘 대화 너무 즐거웠네요. 오래간만에 말이 제대로 통하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기분도 좋고 밥도 맛있네요. 같이 먹으니까 더. 일 조심히 가요. 꼭 연락 주기예요. 사실 저는 오빠의 나이가 꽤 있는 것 같아서 남녀 관계로는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연하게 하루 즐겁게 대화하며 밥을 먹은 것으로 좋겠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빠는 가는 길 끝까지 연락 달라며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것이었어요. 마음이 설레면서도 괜히 걱정이 앞섰어요. 저는 아직 아르바이트로 전전하는 대학생 신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오빠와는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자리를 뜨게 되었어요. 저는 연락처를 받고는 고민이 끝이 없었어요. 이렇게 만나보는 게 맞나? 아니, 연락을 해서 정말 밥만 먹어도 되나? 결국 저는 아르바이트 후에 혼자 밥을 먹다가 받았던 명함을 꺼내 들고 연락을 했습니다. 저 지금 혼자 밥 먹고 있는데 같이 식사하시겠어요? 저는 사실 속으로 나이라도 제대로 알고 헤어지더라도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오빠에게 연락을 했던 거예요. 민영 씨? 왜 이제야 연락했어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는 아직 점심 식사 전이에요. 어디에요? 당장 갈게요. 그렇게 저희는 만남을 갖고 점심 식사도 함께, 저녁 식사도 함께 하며 시간을 보냈네요. 오빠는 나이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저와 띠동갑 15살 차이가 났던 거예요. 이제 돌이켜볼 때 오빠 입장에서 나이를 이야기해봤자 본인 손해라는 생각에 조용히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그 다음 만남을 기약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20대 초반, 오빠는 30대 중반의 나이였으니 딱 봐도 제가 얼마나 어리고 앳되어 보였겠어요. 대화를 할수록 나이 차이가 세대 차이처럼 느껴지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공감하고 좋아하는 가수나 TV 프로그램이 달랐지만 생각의 차이는 적었어요. 나름 취향도 비슷했죠. 좋아하는 음식도 비슷했고요. 제가 여느 20대 여자애들과 다르게 국밥을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오빠와는 만날 때마다 국밥을 꼭 한 끼니는 먹으면서 친해지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어요. 오빠도 꽤나 국밥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서로 호감을 갖고 몇 번의 만남 끝에 저희는 사귀기로 했습니다. 저에게는 첫 연애였네요. 제가 뭣도 몰랐죠. 그냥 대화가 되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다 싶으니 풍선처럼 마음이 한순간에 부풀더군요. 그래도 데이트를 하면서는 데이트 비용도 오빠가 다 지불하고 항상 다정하게 대해줬어요. 그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사귀고 있는 남자에 대해 가족들과 몇 없는 가까운 친구들은 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다가는 아빠가 집에서 쫓아낼 것만 같아서 아버지에게는 비밀이었던 연애였어요. 아무리 좋다, 괜찮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도 사랑해준다는 이야기를 해도 15살 나이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를 하면 미친 거 아니냐, 헤어져라, 정신 차려라, 미성년자랑 연애하는 정도 아니냐며 남자가 도대체 정상적인 사람은 맞냐고 무척이나 뭐라고 했어요.
특히 두 언니와 어머니가 진절머리를 치며 싫어하셨죠. 두 언니는 게다가 결혼정보 업체 일을 하다 보니 더더욱 반대가 심했어요. 나이 차이가 나는 결혼을 직접 보고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지켜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떤 커플은 그렇게 사이가 소원해질 수 있겠지만 그 커플이 저는 아닐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제 결혼 생활과 제 남편에 대해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세상이 이렇게 넓고 깔린 게 남자들인데 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놈을 만나는 거야? 15살이나 나이 차이가 나면 만나려고 생각했다가도 좋다가도 감정이 사라지지 않냐? 어이가 없네. 언니들이 그쪽 일에서 뻔히 알고 있는 거 몰라? 왜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는 거야? 그러게. 진짜 민영이 너도 웃기지? 우리가 싫어할 거 알고 있었지? 그러니까 나이 이야기는 쏙 빼고 있다가 시간 지나고 나중 돼서야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 참, 민영이 너도 어리다 어려. 그 남자놈은 무슨 도둑놈 심보인지 알 수가 없네. 저는 당시에 한창의 나이였지만 남자 쪽에서는 30대 중후반, 40대를 바라보는 나이인지라 집안에서 결혼에 대한 압박이 꽤 있었나 봐요. 저는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오빠는 사귀기 시작한 지 한 달쯤인가 되었을 때부터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었죠. 오빠가 좋은 사람이고 남자로서도 제가 좋아하게 되었고 본인 밥벌이도 하고 집안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흐르는 대로 가보기로 했어요. 20대 초반에 저는 결혼에 대한 마음이 없었지만 남자 쪽 집안에서 꾸준히 결혼 이야기를 했고 오빠도 결혼을 원하는 상황이어서 어느새 저에게 결혼이라는 주제가 자연스럽게 여겨지게 되었어요. 게다가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된 것도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였고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를 하며 저에게 프로포즈를 한 것도 정식으로 사귄 지 4개월 만의 일이었죠. 제 주변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온 거죠. 연애를 할 때에도 다들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반대를 할지 무서울 정도였어요. 역시 걱정한 대로 친구들과 언니들은 무척이나 나무라며 저를 몰아세웠어요. 사계절은 만나봐야지 않겠어? 그 사람 너보다 20살이나 많다며. 그렇게 급하게 결혼까지 하다가 탈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민영이 너 정말 그 사람에 대해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20살 아니고 15살 많아. 그리고 자기 일 책임감 있게 잘하고 나 아껴주고 집안에도 문제 없어. 그것 말고 뭐가 더 필요해? 내 결혼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반대할 일이야? 저도 오빠와의 결혼에 대해 확신이라기보다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도 주변에서 몰아붙이다 보니 제가 오기가 나더군요. 내가 잘 사나 못 사나 봐라. 나 정말 잘 살 자신 있다. 보란 듯이 보여주고 싶어졌어요. 실제로 저희는 연애를 하는 동안 싸우거나 작게라도 의견 충돌이 생긴 적이 없었어요. 커플들이 자연스럽게 티격태격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도 이해할 수 없었죠. 주변에서는 그래도 싸워도 보고 긴 기간 지켜보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라며 걱정 어린 조언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프로포즈를 받고 그 후로 3개월이 지난 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에서야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왜 뭐가 그렇게 급해서 1년이 되지도 않는 시간 동안 쪼들리듯이 결혼식을 올렸던 것인지 저도 콩깍지가 어지간히 단단하게 쓰여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축복이라기보다 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염려 속에 저희는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사업을 하던 남편 덕분에 그래도 결혼 초기 자본으로 서울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 수 있었어요. 너무도 기뻤어요. 저는 항상 주택이나 빌라에서만 살아왔기에 아파트에서 사는 것이 꿈이었어요.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도 하기 전에 결혼을 하게 되어서 아담하지만 내 집이라는 공간이 생긴 것도 참 좋았답니다. 그렇게 내 꿈을 이루었다는 생각에 한껏 부풀어 있었던 것도 잠시였죠.
곧 악몽처럼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하루는 저희 신혼집에 가스 점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점검하신다는 기사분을 들여보냈는데 저희 집을 유달리 유심히 보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점차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스 점검을 하시는 것도 지켜보는데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혹시 점검하시는 분 진짜 맞으세요? 아까부터 저희 집을 계속 두리번거리시고 가스 점검은 하는 동 마는 동 하시길래요. 아, 네. 그럼요. 점검 나와서 점검하고 있잖아요. 빨리 끝낼게요. 본인이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덧붙일 말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집안일을 마저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다음 그분의 행동이 더 이상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웨딩 촬영 사진이 거실에 크게 액자로 걸려 있는데 그 앞에서 사진을 뚫어져라 보는 것 아니겠어요? 괜히 찜찜하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기,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사진을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쳐다보세요? 아니, 기분이 나쁘시다뇨. 저는 그냥 웨딩 촬영이 예쁘게 된 것 같아서 부러워서 본 것뿐이에요. 참 별것도 아닌 걸로 과민하게 구시네. 뭐 불안하고 찔리는 거라도 있으신가 봐요? 아니,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점검 다 하셨으면 어서 나가보세요. 진짜 세상에 별 이상한 인간들을 다 보네. 아니면 아닌 거지. 되게 예민스러우시네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남편분이 참 훤칠하시네요. 바깥으로 놔둘 관상인데 내조를 좀 잘하셔야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어머머, 이 사람 진짜 별소리를 다 하네? 어서 우리 집에서 나가세요. 가스 점검도 점검 나름이지. 뭐 이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 나가요, 어서. 당장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여자는 소름 끼치게 깔깔대며 웃었어요. 당장 나갈 건데 왜 이러냐며 손사래까지 치는 모습을 보였죠. 다시 생각해봐도 그 순간이 너무 끔찍하면서 당황스러운데 정말 소름이 돋네요. 그렇게 저는 그 순간이 그 여자와의 마지막 만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저와 꽤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분리수거를 하러 밖으로 나갈 때 퇴근 후에 같은 버스를 타기도 했고요. 어느 날은 아예 저희 아파트 현관 앞에서 저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저기요, 저희 구면이죠? 죄송한데 무슨 일이실까요? 저 만나러 오신 거예요? 어머, 안녕하세요. 인사도 없이 그렇게 본론부터 말하면 섭섭하죠. 맞아요. 저희 구면이에요. 가스 점검 기억하시죠? 저도 이 동네 사는데 그때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얼굴도 몇 번 우연히 보다 보니 친구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인사드리려고 기다렸어요. 아니, 뜬금없이 친구라고요?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린 소리 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꼭 목적을 가지고만 사람을 만나나요? 너무 딱딱하시다. 오늘은 좀 놀라신 것 같으니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괜찮을 것 같네요. 안녕히 들어가세요. 뜬금없는 친구 이야기에 당황스러웠던 저는 무서운 마음에 남편에게 상황을 알렸어요. 나이도 어려 보이는 젊은 여자가 가스 점검 기사님으로 일하는 것 같긴 한데 계속 눈앞에 나타나고 우연히 만난다. 그리고 오늘은 나한테 말까지 걸었다는 이야기를 했죠. 남편은 사색이 되며 진짜 조심해야 할 것 같다며 다음부터 그런 사람 만나면 절대 아는 척 하지 말고 말도 걸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미친 사람 같다며 여자 쪽에서 말을 걸더라도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일 것 같다고요. 신혼생활을 하며 그렇게까지 언성을 높이고 얼굴이 시뻘개지게 흥분을 했던 적이 없었는데 하도 잔소리가 길어지길래 알겠다고 안심을 시켰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여자를 우연이라도 마주칠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냈어요. 그럴 만도 하죠. 하지만 남편은 그날 이후로 저에게 언성을 높이며 저를 쪼아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사랑꾼이던 사람이 어느 순간 180도 변하는 모습을 보이니 배신감까지 들더군요. 또 이상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 휴대폰으로 모르는 전화번호가 꾸준히 연락이 오는 것이었어요. 아침에 기상을 할 때도 알람처럼 전화를 하고 저녁 식사 때에도 꼭 전화가 왔어요. 심지어는 자기 직전까지 전화가 울려대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같은 번호로 계속 연락이 오네? 아무리 거래처라고 해도 꼭두 새벽부터. 그리고 자기 전에 연락하는 건 너무 예의가 아니지 않아? 한마디 하면 안 돼? 너무 짜증나서 왜 전화는 안 받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은 거래처 사람 연락인데 컴플레인이 과하다며 둘러대더군요. 남편의 사업 문제만 아니어도 그냥 차단을 해버리는 건데 차단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냥 특이한 거래처 사람이겠거니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남편은 계속 이상했습니다. 제가 느꼈던 가장 큰 변화는 핸드폰 비밀번호를 바꾼 것이었어요. 남편의 비밀번호는 헷갈리고 귀찮다며 0000 이렇게 4자리를 썼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크게 비밀이랄 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다른 비밀번호를 쓰고 있더라고요. 여보, 비밀번호 바꿨던데? 왜 바꿨어? 귀찮다면서. 아, 그냥 도난이라도 당했다가 괜히 일나면 복잡해지잖아. 이런 핑계를 다 대더라고요. 의아했지만 그냥 애써 넘어가려 했습니다. 저는 메이크업 일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개인 스케줄이 들쭉날쭉했습니다. 그날도 출장 메이크업이 있는 날이었어요. 제가 나갈 채비를 다 하고 집 밖으로 나갔다가 지갑을 두고 와서 다시 집에 들어갔었는데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엿들었어요. 나갔어. 진짜 나갔다니까. 그래. 알겠어용. 곧 보자. 나도 보고 싶어용. 나갔다는 건 아무래도 제 얘기겠죠. 그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콧소리를 흥흥거리며 애교 섞인 이야기를 하며 누군가에게 보고 싶다고 속삭이는 남편의 모습은 저도 난생 처음 봐서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한테 비밀이 있다는 안 좋은 예감이 들었어요. 지금 아는 척을 해야 하나, 나중에 크게 제대로 잡아야 하나, 순간 고민이 들더군요. 하지만 이내 아니겠지, 제 마음 편하자고 넘어가려 했었네요. 그렇게 저는 일을 하러 나왔습니다. 조용히 남편에게 들키지 않고요. 하지만 제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하나 없는데 집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눈치 봐야 하고 남편의 덜미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고민을 하는 상황도 너무 열이 뻗치더라고요.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뒹구는 모습까지 상상이 되니까요. 끔찍했어요. 차라리 현실을 마주하고 끝내려면 빨리 끝내버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생각이 확고해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태 한 번도 없었던 해외 출장을 간다는 것이었어요. 신혼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지? 정말 눈물이 핑 돌더군요. 아무리 좋게 생각해보려 해도 쎄하다 싶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계속 끊이질 않았어요. 그렇게 언니들한테 조언을 구했습니다. 언니는 난리를 치면서 남편 머리채를 뜯어놓고 말겠다며 무지하게 화를 냈어요. 언니들은 같이 사업을 하며 불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 이골이 난 상태였더라고요. 덕분에 제대로 조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은 증거가 될 만한 자료들을 모아야 한다고요. 그냥 화가 난다고 화를 내지르는 게 답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증거 수집을 위해 저와 언니는 고민 끝에 사설 탐정분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증거 수집을 제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놀라거나 당황스럽다고 피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사진을 계속 찍을 거예요. 마음 단단히 잘 먹으시고요. 바람난 남자들 앞뒤 안 가리거든요. 많이 봤습니다. 너무 상처받지 말고요.
고용한 사설 탐정을 따라 남편의 뒤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남편의 치밀함에 기가 차더군요. 우선 차량부터가 남편 소유의 차가 아니라 렌터카로 빌려 타더라고요. 이때부터 마음은 이미 울컥울컥했습니다. 렌터카를 대여해서 서울 외곽으로 빠지더군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분명 저에게는 중요한 해외 출장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서울 외곽을 달려 도착한 곳은 한 허름한 호텔이었습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속으로 그렇게 빌었는데 남편은 기어코 호텔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탐정부는 우선 남편이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부터 렌터카까지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어벙했어요. 같이 동행한 언니가 정신 똑바로 차리라며 제 남편 욕을 쏟아붓고 제 손을 잡고 호텔 방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인데 직접 제 눈으로 보면 정말 쓰러질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한참을 망설이고 문 앞에서 기다리다 제가 선택한 남자의 실체를 제대로 마주하고 깔끔하게 끝내자는 다짐을 하며 방문을 두드렸죠. 누구세요? 남편은 꼴보기 싫은 차림에다가 황당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내연녀라는 인간을 봤어요. 낯설지 않은 얼굴, 기억 저편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여보, 저 여자 나한테 무시하라고 했던 여자잖아. 그게 아니라 할 말이 없다. 미안해. 내연녀는 저희 집에 가스 점검이라며 들어와서 구경을 하고 웨딩 사진을 그렇게 유심히 보던 여자. 길에서 버스에서 우연이라기에 너무 자주 마주쳤던 여자. 나와 친구를 하고 싶다며 먼저 이야기를 걸었던 그 여자였습니다. 기가 차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처음엔 믿기지도 않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현실이 아니라고 부정을 했었죠. 옆에서 제 언니는 내연녀의 머리를 쥐어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설 탐정은 계속 셔터를 누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남편과 내연녀는 뒤엉킨 채 서로만 감싸 안았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았다면 제 눈앞에서 도망쳐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게다가 되려 저희한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뭐 하는 거냐고 욕을 하더라고요. 적어도 남편이라는 사람은 저에게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바람을 피우면 원래 이렇게 간이 커지고 이기적이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들이 바람이 나는 걸까요? 어떻게 저한테 미안하다, 잘못했다 한마디가 없었을까요? 정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도 용서를 해주지 않을 판에 다시 생각해도 괘씸해 죽겠네요. 알고 보니 제 남편 여성 편력이 아주 대단하고 화려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더라고요. 30대 중반의 남자가 저만 만나진 않았겠죠. 저도 그 사실이야 알고 있긴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노래방 도우미 여자부터 대학생, 거래처 사람 등등 도대체 세려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여자들을 만나왔더라고요. 이 사실을 시댁에서 알고 어떻게든 그 바람길을 잠재워야겠다며 만나는 여자들 중에서 가장 성실하고 괜찮다고 생각한 저를 꼬셔서 결혼시켰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시댁의 바람은 그저 바람이었던 것이었죠. 남편의 바람기는 잠재워지지 않았고 자기 성격 못 이기고 이리저리 여자들 만나며 그렇게 휘두르며 살았던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신혼 1년이 안 되어서 일어난 일이라니 저도 말씀드리면서도 믿기지가 않네요. 그리고 내연녀와는 무슨 관계이고 언제 어떻게 만났으며 왜 결혼을 했음에도 더러운 관계를 유지했느냐고 물었어요. 남편의 대답이 더 기가 찼죠. 둘이 처음으로 만난 것은 제가 메이크업을 해줬던 동생 결혼식장, 저와도 처음 만난 곳에서 내연녀와도 처음 만났던 것이죠.
기가 막히는 상황에 어이가 없어서 이 얘기를 들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었지만 얘기나 들어보자는 마음으로 이악 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설명하는 내연녀의 실체는 여동생의 결혼식장에서 만났던 여동생의 친구분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고 만나는 동안에도 여동생 친구라는 사람을 동시에 만나왔던 것이더라고요. 이걸 눈치도 채지 못했던 제가 어찌나 바보같이 느껴지던지요. 뭐라고? 그러면 신우는 이 상황을 알고 있어? 자기 친구랑 오빠랑 바람났다는 것을? 알고 있긴 해. 근데 참 상황이 어려웠지. 이렇게 말끝을 흐리는데 진짜 엎어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똑바로 설명 좀 해보라고 해서 들어보니 신우는 저보다 자기 친구와 사귀고 결혼까지 하는 것을 더 원했더라고요. 참나, 이런 사실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시댁 식구들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고는 얼마나 기가 차고 웃겼을까요? 제대로 비웃음거리가 된 기분이었어요. 알고 보니 시댁 식구들은 제 남편이 저와 동생 친구, 이렇게 두 명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우리를 만나면서도 중간중간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있었고요. 그런 건 당연스럽게도 눈을 감아줬던 거죠. 머리가 깨지는 기분이었어요. 도대체 이런 상황이 말이나 되는 건가 싶어서요. 그래도 결혼식까지 올리고 도장까지 찍었으면 관계 정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제정신이야? 미친 거야? 나한테는 두 명 다 사랑인데 어느 쪽을 택하고 어느 쪽을 포기하겠어. 그래서 난 두 명 모두를 택한 거야. 이런 정신 나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둘 다 사랑해서 둘 다 택했다. 그래서 본인은 당당하고 자랑스럽다는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걸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길거리 나가서 지나가는 개한테 물어봐도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는 않아. 저도 제 할 말은 해야 했습니다. 저도 제 인생 걸고 20대 초반의 나이에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남자와 결혼을 한 거잖아요. 제 삶이 아깝고 제 시간이 안타깝고 제 창창한 20대 인생을 날려먹었다는 생각에 분이 차올랐습니다. 어머, 저한테도 말 좀 걸어주세요. 저랑 초면 아니잖아요. 저번에도 인사했을 때 되게 까칠했는데 그 성격 여전하시네요. 그러니까 남편이 도망 나와서 이렇게 저랑 놀죠. 신혼이라면서 남편 관리가 이렇게 안 돼서 쓰나? 바람이 당당하고 책임 전가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 더러운 연놈들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깝고 치가 떨렸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쁜 놈에게는 나쁜 놈에게 맞는 대우를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분이 가시지를 않았죠. 그래서 저는 남편 놈이 행했던 만행들을 손편지로 하나하나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불륜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도 모조리 프린트를 해서 편지와 함께 수백 장 복사를 했습니다. 남편이 일하는 곳은 남대문이었죠. 아버지께서도 일을 하시는 같은 동네였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께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시고 남편을 쫓아가 때리실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남대문은 새벽부터 붐비고 바쁘게 움직이죠. 저는 그것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시장 사람들 정말 많죠. 우선은 상인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뵈면서 제가 프린트한 손편지와 사진을 정성스럽게 전해드렸습니다. 어머머,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다냐? 미친 거 아니냐? 아주 돌았나 봐. 남자 여자가 쌍으로 돌았네 그려. 어떻게 민영이 같은 저자를 두고 바람이 나도 저렇게 단단히 바람이 났디야? 그니까 말이여. 민영이 마음고생 많았다. 저런 쓰레기 같은 놈 쳐다보지도 말어라. 세상에 좋은 남자도 많고 안 만나도 민영이는 혼자서도 멋지게 잘 살 수 있다. 그놈 같은 인간은 빨리빨리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려라. 다들 무척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남편이나 내연녀가 미안해하지도 않고 배째라식으로 나왔던 태도에 받았던 상처들
많이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대문에서 오랫동안 장사해 오셨던 아버지 딸이라는 것도 다들 알고 계셨고, 특히나 건물주 분께서 상황을 딱하게 여기시고 저와도 일면식이 있는 사이인지라 제 편지와 사진들을 건물 내 공지란에도 붙여주셨어요. 아버지도 결국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는 그날 바로 남편 회사에 쫓아가서 남편의 뺨을 제대로 후려쳐 주셨어요. 제가 그 장면을 봤어야 하는 건데 아쉽게도 직접 보지는 못했네요. 제 조력자인 두 언니를 통해 아빠가 그렇게 멋지게 뺨을 날리는 것을 처음 봤다며 자랑스럽게 전해주는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제대로 망신살이 뻗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운영하던 회사 사람들도 제 편지와 사진들로 모든 상황들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남편의 회사에서는 급하게 주주총회를 열었고 그 자리에는 남편이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는 회사 대표를 교체하는 자리였었죠. 중요한 주주총회에도 초대받지 못했던 제 남편은 결국 대표직을 박탈당했습니다. 한마디로 잘리게 된 거죠. 그렇게 남편은 남은 것 하나 없이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후 어떻게 지내나 괜히 궁금해서 수소문해보니 주주총회에서 잘리고 대표직 잃고 돈도 잃은 채로 궁하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길로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기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현재는 제 일을 맘껏 실컷 자유롭게 하며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성공해서 강남에 숍도 차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더 열심히 살기 위해 이를 갈았어요. 누구보다 멋지게 저를 놓친 것이 인생의 실수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짧은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사실 누구라도 저보다야 결혼 생활은 오래 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후회 없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정말 누구보다도 남편을 아끼고 사랑했고 제 일에도 열정적이었으며 집안일도 부족함 없이 했거든요. 그리고 마무리까지도 제 속이 다 시원할 정도로 더 이상 시원할 수 없겠다 싶을 만큼 후회 없이 남편의 실체에 대해 폭로를 했죠. 어떤 분들은 분명 너무 과한 게 아니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요, 저는 최선이었고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 해도 같은 선택을 하고 전 남편에게 제대로 창피를 줬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더라면 남편은 분명히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자기 원하는 대로 가지고 놀다가 질리면 또 새로운 여자들을 만나고 문어발식으로 만나고 양다리에 세 다리, 네 다리 걸치며 그렇게 색광처럼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바람에 대해 눈 감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도 존중하고 이해합니다. 사실 저에게 아이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악랄하고 제대로 복수를 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제 남편이긴 하지만 아이의 아빠란 역할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제 이야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전 남편 같은 놈 절대 마주치지도 엮이지도 않길 진심으로 기원해요. 모두들 좋은 인연들만 주위에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39살 여성입니다. 10년 전 사랑하는 남편과 그런 남편을 꼭 닮은 아들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런 가정을 이루기까지 정말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자업자득 인과응보라는 말을 믿으시나요? 그리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 말들이 생생히 증명되는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고요. 가족들이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비난하는 가난한 남자와 결혼을 하고도 행복한 가정을 이룬 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딸부잣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중소기업 간부 출신이신데 젊은 시절 밑바닥부터 임원까지 올라가신 전형적인 자수성가 가장이셨어요. 항상 일 때문에 바쁘셨지만 가정적이고 온화한 성격으로 딸 셋을 모두 이뻐하셨답니다. 어머니는 전업주부이긴 했지만 타고나길 사업가 기질이 있고 수완이 좋으셨어요. 작은 종잣돈으로 시작해 여기저기 투자를 잘한 덕에 재산을 잘 불리셨죠. 우리 가족이 남부럽지 않게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데는 아버지의 성실함 때문이기도 했지만 어머니의 안목이나 성격 때문이기도 했기에 아버지는 어머니 말이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실 정도였어요. 우리 집 가장은 아버지였지만 대장은 어머니였달까요? 어머니는 기가 센 것도 아니고 목소리가 큰 것도 아니지만 어찌나 사근사근 나긋나긋 여우처럼 아빠를 잘 다루시는지 그런 어머니 덕에 우리 가족은 부족함 없이 잘 살 수 있었어요. 제 위로 언니가 둘인데 큰언니는 회화를 전공하고 둘째 언니는 피아노를 전공했죠. 언니들은 어머니를 닮아서 미모와 몸매가 뛰어났어요. 어머니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여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뇌 교육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앉을 때는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턱은 조금 내리렴. 여자는 무조건 각선미야. 다리가 미끈하게 예뻐야 돼. 앉을 때 허벅지는 이렇게 붙이고 엉덩이는 이렇게. 다리는 이렇게 사선으로 곧게 뻗어. 손은 무조건 우아하게 자연스럽게. 어머니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웃는 모습부터 음식을 먹는 태도까지 일일이 저희를 교정했죠. 그 다음에는 어떤 남자를 어떻게 만나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도 늘 따라왔습니다. 언니들은 어머니 말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 따랐어요. 저 역시 어릴 때는 어머니의 말을 잘 들었죠.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도 어릴 때 배운 대로 습관적으로 나오는 포즈가 있을 만큼요. 저는 모든 친구들이 어머니에게 이런 걸 배우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사춘기 때부터는 어머니 말을 듣기 싫어서 하라는 대로 안 했어요. 그냥 편한 자세로 앉고 싶었고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고 싶었고 입 크게 벌리고 웃고 살고 싶었어요. 꼭 남자를 잘 만나는 게 성공하는 길인지에 대한 의문과 반항심이 있었죠. 게다가 타고나길 아버지를 닮아서 예체능 쪽보다는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고 외모도 고만고만했어요. 그런 저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버지뿐이었습니다. 막내에다가 아버지를 많이 닮아서인지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저를 제일 예뻐하셨고 거의 끼고 사셨어요. 이런 저는 언니들과 취미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가치관도 점점 달라지면서 자랄수록 미운 오리 새끼처럼 언니들과 겉도는 생활을 했어요. 어머니는 자신의 뜻대로 자라주지 않고 엇나가는 것 같은 저를 제일 걱정하곤 했죠. 언니들은 어머니의 시나리오대로 잘 자라서 여성적인 매력과 교양이 흘러넘치는 신부감이 되었거든요. 다들 어머니가 주선한 선자리에 나가서 좋은 집안 명문대 출신 좋은 직업 가진 남자와 결혼한 건 당연한 수순이겠죠. 첫째 형부는 큰 병원의 내과 의사이고 둘째 형부는 주식 상장까지 한 탄탄한 기업 오너죠. 저는 평범하게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직을 했고 그냥 그날이 그날 같은 매일을 보내고 있었어요. 때로는 언니들처럼 사는 게 맞는 걸까 고민하기도 했지만 대학 때 연애도 해보고 소개팅도 해보고 선자리도 나가봤지만 내 짝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랑 없는 결혼을 할 수 없었죠. 언니들이 다 결혼하고 나니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언니들도 형부들도 부모님도 결혼하라고 성하셨어요. 어머니가 저를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한 바람에 주말마다 선을 보러 나가게 됐습니다. 제 결혼까지 엄마 꿈대로 성공하고 나면 엄마 인생 성공하는 거라고요. 어머니는 첫째는 의사 사위, 둘째는 사업가 사위를 얻었으니
셋째 사위는 법조인으로 들일 거라고 했어요.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제발 이상한 시나리오 좀 그만 쓰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적당히 장단 맞춰주면서 세월 보내다 보면 어머니도 포기하는 날이 오겠지 했거든요.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 회사 다니고 주말마다 늘 변호사, 판사 만나러 가는 게 저의 일상이 되었죠. 그날도 대형 로펌 변호사와 선을 보러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충 맞춰주고 헤어졌지만 이제 더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냥 제 평판이 안 좋아지면 엄마도 지쳐서 그만하겠지 하는 오기가 생겨서 그냥 막 나가기로 했어요. 부동산이 어떻고 재산이 어떻고 잘난 척하는 남자 앞에서 저도 그냥 떠들어 제꼈죠. 허영심에 가득 찬 된장녀처럼 돈 밝히고 남자 밝히는 것처럼 마구 떠들었어요. 술도 안 마셨는데 작심하니 그냥 정신줄 놓게 되더라고요. 어머, 자산가시구나. 저 돈 많은 남자 좋아하는데. 이 정도 나이 먹고 알 거 다 아는 사이에 뭐 괜히 가식 떨 필요 있어요? 솔직한 게 마음에 드네요. 저 돈 많아요. 돈 많은 남자 하나 물어서 당장 일 그만두고 인생 팔자 피는 게 목표예요. 변호사 수익이 알고는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유한 부동산이 어느 정도예요? 솔직한 것도 좋고 말씀 못 드릴 것도 없긴 한데 그래도 좀 당황스럽네요.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셔서. 뭐 언젠 솔직한 게 맘에 든다더니. 아니, 근데 또 돈만 많으면 나 밤이 많이 외로울 것 같은데 어쩌죠? 저 돈도 보고 몸도 봐요.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오늘? 남자가 질렸다는 표정으로 입을 쩍 벌리고 벌레 보듯이 저를 보더라고요. 속으로 웃음이 났지만 얼굴에 철판을 깔아버렸어요. 맞다. 오늘 안 되겠네요. 저 신상백 예약해둔 게 있어서 명품관에 가봐야 해서요. 돈도 보고 몸도 볼 날 잡아서 연락 주세요. 바이바이. 하고는 일어나서 걸어가는데 등 뒤로 뭐 저런 골빈 여자를 소개하는 거냐고 전화로 따지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한숨도 나고 눈물도 살짝 나려고 하더군요. 너무 일찍 일어난 바람에 집에 가기도 그렇고 해서 전기 봉사하는 고아원에 갔어요. 제가 원래부터 아이들을 좋아했어요. 몇 년 전에 사내 봉사활동으로 사우들과 단체로 명절 선물을 들고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달마다 정기 후원도 하고 주말에 아이들 공부 가르쳐주러 자주 들렀죠. 원장님 방에 인사하러 갔는데 어떤 남자가 방을 나오면서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남자 손에 들렸던 사진이랑 서류 같은 게 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주워줬는데 영어로 욕 비슷한 표현을 내뱉고 가더라고요. 안 그래도 기분이 안 좋았는데 욕까지 듣고 정말 기분이 상했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아이들 만나서 공부도 가르쳐주고 같이 놀면서 마음이 많이 풀렸어요. 집에 갈 준비를 하고 나오니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더군요. 중앙 현관에서 주차장까지 뛰어가려고 심호흡을 하는데 선생님, 우산 써요. 초등 2학년짜리 남자아이가 저를 배웅해주겠다고 급하게 부르지 뭐예요. 늘 유난히 저를 따르는 아이였어요. 얼마나 귀여운지 그 작은 손에 우산을 쥐고 롤러브레이드를 신고 싱싱 달려오다가 그만 제 얼굴 앞에서 발이 잘못 걸려서 넘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대로 넘어지면 크게 다칠 것 같아서 아이를 잡으려다가 둘이서 껴안고 같이 흙탕물 바닥에 뒹굴고 말았습니다. 선본다고 차려입은 흰색 투피스 정장이 흙물 범벅이 되고 아이는 미안하고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죠. 저는 진흙바닥에 주저앉아 완전 엉망이 되어버린 제 몰골이 웃겼던 건지 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냥 가슴이 시원해져서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녀석을 달래주고 흙탕물로 젖은 옷을 대충 스카프로 닦아내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참 운전해서 가는데 뒤따라오던 트럭이 계속 빵빵 클렉슨을 울리더니 옆으로 와서 창문을 내리고는 차 세우라고 계속 손짓을 하는 거예요.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세우고 내렸더니 트럭 차주도 차를 세우고 내리더군요. 아까 고아원에서 부딪혔던 남자였습니다. 알고 보니 제 차 뒷바퀴가 펑크 나서 휠까지 주저앉기 직전이었어요. 어쩐지 차가 이상하게 흔들리더라니. 오늘은 꽤나 유별난 하루처럼 여겨졌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하고 차에 타서 보험 출동 서비스를 부르고 기다리는데 한참을 안 가고 뒤에 서 있던 트럭에서 남자가 다시 제 차로 오더군요. 창문을 내리고 올려다보는데 명함 한 장을 주더군요. 저 카센터 일해요. 보험사 오면 여기로 오세요. 잘해드릴게요. 뭔가 어눌하기도 하고 날티나는 말투로 말하고는 가버리는 겁니다. 제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요. 곧이어 레카가 왔는데 출동 서비스 직원이 원하는 정비소가 있는지 물어보더군요. 조금 망설이다가 그 남자의 명함을 주며 거기 찍힌 주소로 가달라고 했죠. 엉뚱하고 웃긴 하루의 대미를 장식한 만남.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고졸 학력이 전부인 사람으로 변변한 배경도 없고 부모도 없는 남자였어요. 알고 보니 그 고아원 출신으로 9살 때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되었는데 양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한국의 친부모님을 만나러 들어온 거라고 했어요. 20살 되던 해부터 친부모를 찾으려고 매년 한국을 방문했었고 3년 전에는 아예 한국을 들어와서 아는 형 카센터에서 정비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의 말로는 예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주말에 고아원에서 봉사하는 걸 자주 봤었는데 인상이 좋아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맞선 보러 나간 날도 저를 봤다고 하더군요. 남자는 친어머니랑 연락이 닿아서 그 호텔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그 옆 테이블로 와서 앉더라는 겁니다. 우연히 호텔에서 보고 반가워서 인사할 뻔했다고요. 그런데 그 옆에서 제가 된장녀 짓을 하는 걸 보고 들으며 정이 뚝 떨어졌다고 하네요. 그날 만나기로 했던 친어머니는 나오지 않았고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내서 편지만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 편지에는 미안하다고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그날 정말 너무 슬펐는데 고아원에서 저를 또 보게 된 거예요. 명품관 간다고 큰 소리치고 일어나더니 고아원에 와서 애들이랑 노는 걸 보고 오해했다는 걸 알았다고 해요. 자기가 정말 아끼는 고아원 아이가 넘어질 때 제 몸 사리지 않고 아이를 보호하는 걸 보고는 정말 반했다 하더군요. 하루 동안 우연히 2번 만났는데 한 번 더 만나면 사귀자고 하기로 결심을 했대요. 그러다 우연히 한눈에 봐도 바퀴가 주저앉아 위태로워 보여서 알려주려고 옆으로 갔는데 차창을 내리는데 제가 있었다고요. 우연 같은 만남을 시작으로 그 남자와 자주 만나 서로를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정말 헌신적으로 잘해주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저희 너무 잘 맞았어요. 처음에는 저도 보고 듣고 자란 게 있어서 그의 배경이 손끝에 박힌 가시처럼 걸리곤 했어요. 저도 그냥 적당히 속물적이고 세속적인 평범한 여자일 뿐이에요. 하나부터 10까지 그동안 만나본 적 없는 종류의 사람이다 보니 자동 반사적으로 저울질이 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알아갈수록 그 남자의 인간성과 성실함과 진실함에 그를 정말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와 연애하면서 어머니가 주선하는 선자리는 다 거절했죠. 사실 제 소문이 정말 안 좋게 나는 바람에 선자리도 뜸해지기도 했고요. 결국 부모님께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사귀는 걸 왜 숨겼냐며 어떤 집안 남자냐, 뭐 하는 남자냐, 무슨 대학 나왔냐, 부모님은 뭐 하시냐 질문 공세를 퍼부었죠. 아니요, 엄마. 그 사람 대학도 안 나왔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모아둔 돈도 별로 없고 카센터에서 정비사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9살 때 미국으로 입양 갔는데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자라서 얼마 전에 한국 들어왔대요. 어머, 기 막혀. 너 저번에 선 보러 가서 미친 짓 하고 왔다는 소문 건너 들었다. 내가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이거 사.
진짜 미쳤나봐 얘가. 너 어디 아프니? 그래, 아파서 그런 거야. 내일 당장 예약할 테니까 엄마랑 신경정신과 한번 가보자. 엄마, 나 안 미쳤어요. 헛소리 아니고 진심이야. 그 사람 한 번만 만나보고 얘기해요. 정신 차려 이거사. 금이야 오기야 키워놨더니 엄마한테 돌려주는 게 결국 이런 수치심이야? 말로만 들어도 부끄럽고 입 밖으로 내기도 부끄러운데 어딜 한번 만나보라 얘기를 해. 내가 그런 사위 이 집에 들일 것 같아? 엄마,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뭐가 부끄러워 뭐가. 그 사람이 무슨 부끄러운 짓을 했고 뭘 잘못했다고. 엄마가 뭔데 함부로 부끄러워해? 내가 오히려 그 사람한테 부끄러워. 엄마 때문에 부끄럽다고. 뭐? 뭐가 어쩌고 어째?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께 뺨을 맞았어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께 대들고 말았죠. 어머니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노발대발하시던 어머니는 그날로 알아놓으셨고 소식을 듣고 찾아온 언니들도 저를 한사코 뜯어 말렸습니다. 못 들을 말도 많이 들었어요. 자기들보다 외적으로 떨어지는 제가 자격지심 때문에 그런 남자를 택한 것 같다며 미안하다며 울지를 않나. 차라리 집안에 먹칠하지 말고 그냥 평생 혼자 살라고 하질 않나. 저도 너무 큰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까지 생겨버렸어요. 그런 난장판 속에서도 아버지는 묵묵히 제 편이 되어주셨어요. 얼마나 든든했는지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버티기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돌아누워 뜻을 굽히지 않는 어머니 옆에서 몇 날 며칠을 설득해 주셨고 그래도 강경한 어머니께 차라리 자신과 부부의 인연도 끊자고 막내딸 안 보고는 못 산다고 하시는 아버지의 엄포에 결국 어머니가 두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덕에 결혼식을 치를 수 있었지만 큰 축복이 가득한 결혼식 내내 눈물바람인 어머니 덕에 결혼식장이 아닌 장례식장 같았죠. 신혼여행도 조촐하게 제주도로 다녀와서 인사드리러 간 날 언니 형부들도 모두 와 있었습니다. 우리를 반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치 제 남편을 구경하려고 온 느낌이었어요. 어머니는 제 남편 눈 한 번을 맞춰주질 않고 얼굴도 보지도 않고 한숨만 쉬고 언니들은 남편을 마치 하인 부리듯이 했습니다. 예상 못한 건 아니었지만 그 정도일 줄이야 어찌나 가시방석이었는지 또 남편에게는 어찌나 미안했는지 겨우 밥을 먹고 거실에 모여 얘기를 나누는데 병원 얘기며 사업 얘기며 형부들은 대놓고 제 남편을 무시했죠. 첫째 형부가 주유구 잡고 총을 쏘는 듯한 제스처를 하면서 자네는 주유소 일한다고 했나? 묻더군요. 그래서 둘째 형부가 아니요 형님, 카센터요 라고 대답하자 첫째 형부가 아 정비소? 정비소에서 미케닉이라고? 쏘리. 기름밥 먹는 건 주유소나 정비소가 같지 뭘 그래. 자네 기름밥이란 말 들어봤어? 기름밥? 하는 겁니다. 언니들은 재밌다고 깔깔대고 웃어댔죠. 남편이 어릴 때 입양 가서 한국말이 좀 어눌하고 영어 섞어서 말하는데 그걸 따라하면서 놀린 거예요. 그런데도 남편은 속없이 그냥 웃더군요. 제가 얼마나 미안하고 또 화가 났는지 몰라요. 그날 형부들이 부모님 모시고 아버지 퇴직 축하를 위해서 요트 크루즈 파티를 하자고 제안을 하더군요. 둘째 형부가 사업을 확장하면서 요트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요트 여러 대를 유럽에서 들여왔다고요. 지난달에 도착해서 점검이 모두 끝났고 시승식도 완료했고 요트 운전 자격증도 미리 따둬서 본인이 운전할 예정이니 그중에서 제일 멋진 요트에서 파티를 하자고요. 올해 공들여서 준비했던 요트 크루즈 사업이 이제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아버님, 요직은 퇴직 후부터 또 제2의 인생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저희 회사 새 사업과 아버님 인생 제2막이 동시에 시작되니 얼마나 또 축하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2의 인생 멋들어진 요트에서 함께 시작하시죠. 아유, 우리 김서방 대단하다 대단해. 사업 돌보느라 바쁠 텐데 언제 요트 운전까지 배웠을까?
말하는 건 또 어쩜 이렇게 이쁘게 하나 몰라. 그렇죠, 여보? 그래, 고맙네, 김서방. 참 내가 복이 많네. 아닙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당연히 할 일인데요. 이가 척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몰라. 이번에 요트 크루즈도 시댁 어른들보다 우리 아빠 엄마를 먼저 챙기는 거 있지? 예. 누가 들으면 김서방만 사위 노릇 제대로 하는 줄 알겠어? 우리 민지 아빠는 뭐 우리 집에 못하니? 아이, 언니. 형부가 우리 집에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잘한다는 얘기지. 누가 형부가 못한다 그랬어?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엄마한테 들었어. 형부가 아빠 엄마 건강검진 프리미엄 코스로 예약해드렸다면서? 엄마가 전화 와서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형부, 제 귀에 피나는 줄 알았어요. 장모님도 참. 의사 사위가 매년 당연히 해드리는 건데 뭘 또 그렇게 자랑까지 하셨어요. 어머, 그랬어? 그러니까 엄마도 참. 뭘 그걸 전화까지 해서 자랑을 했대. 아, 자랑이지. 큰 자랑이지. 의사 큰 사이가 때 되면 고급 풀코스로 건강검진 시켜줘. 사업가 둘째 사이가 사업도 승승장구하고 때마다 좋은 구경 시켜줘. 내가 우리 사위들 자랑하고 싶어서 친구들 더 만들 판이네. 어쩌면 이렇게 사위복이 많아서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좋아. 어머님, 총쏘는 셋째 사위도 있지 않습니까? 형님, 주유소가 아니라 정비소라니까요. 아, 그랬어? 자꾸 헷갈리네. 이러나 저러나 기름밥 먹는 건 똑같다니까. 그 조크는 들어도 웃기네. 다들 그날의 계획으로 이야기꽃을 피우고 어머니는 아예 제 남편을 등지고 앉아서는 형부들에게 우리 사위들 덕에 호강한다며 좋아하는데 우리 부부만 덩그러니 외로운 섬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모르겠어요. 그냥 남편은 그저 조용히 미소만 띠고 있더군요. 거의 득도한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 저는 무슨 정신으로 집으로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에게 정말 미안했는지 제가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미안하단 말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냥 저를 만나고 저의 가족이 되어서 세상에 유일한 자기 편인 제가 있어서 감사하다고요. 부모님과 언니들과도 진짜 가족이 된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런 욕심 안 부린다고요. 그 말에 저는 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다시는 가족 모임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요트 크루즈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퇴직 축하 가족 모임이었기에 빠질 수가 없었어요. 날씨도 좋고 바람도 적당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 날이었어요. 바다 멀리까지 요트를 띄웠죠. 우아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샴페인과 신선한 음식들까지. 부모님도 선베드에 누워 즐기시며 사위 덕에 호강한다고 얼마나 좋아하셨는지요. 형부들도 자기들끼리 주식 얘기며 정치 얘기며 그들만의 세상에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만 거기 끼지 못하고 서 있는데 형부들이 마치 종업원을 대하듯이 손짓으로 남편을 부르는 겁니다. 배 안에서도 제 남편에게 심부름을 시키더군요. 어이, 따로 칠링해둔 샴페인 좀 더 가지고 와. 저 뒤로 돌아가면 있을 거야. 저기 일하는 분들도 계신데 왜 저한테. 가족끼리 어울리는데 막내 사이가 그 정도는 알 수 있지. 꼭 일하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은 아니잖아? 이거 우리랑 어울린다고 자네 급도 같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래서 이제 할 일 못할 일 구분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 저를 일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요. 아이, 사람 참. 자네 자격지심이 심한 것 같네. 근본이 없어서 그렇죠 뭐. 하여간 없는 것들은 이래서 피곤해. 순수하게 가족으로 대해주려고 해도 피해의식으로 곡해를 한다니까. 하기 싫으면 관두라고.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남편에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려고 걸어가는 순간 갑자기 예고 없던 돌풍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치면서 배가 마구 흔들렸고 테이블에 있던 그릇들이 와장창 쏟아져 깨질 정도였어요. 갑판 위는 삽시간에 난장판이 됐죠. 저도 넘어질 뻔하며 기둥을 붙잡고 멀미 때문에 몸을 숙였습니다.
가족들 모두 멀미에 구토감을 느끼며 선실 안으로 대피했어요. 그때 형부들은 자기 몸 사리느라 각자 혼자 뛰어들어가는데 제 남편은 배가 흔들릴 때 넘어지신 아버지를 둘러엎고 어머니를 모시고 저까지 챙겨서 선실로 들어갔어요. 뒤따라 들어온 언니들이 형부들에게 자기만 살겠다고 주랭랑을 치냐고 욕을 하더군요. 형부들은 뚱한 표정으로 겸연쩍어 하면서 제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둘째 형부가 운전실로 뛰어들어갔는데 배는 파도에 요동칠 뿐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정박했던 배를 돌려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거센 바람 때문에 배가 형부 뜻대로 운전이 안 되는 거였죠. 이리저리 마구 흔들리긴 하다가 갑자기 굉음이 들리더니 요크 시동이 꺼져버렸습니다. 배 한가운데서 요트가 고장나버린 거예요. 다들 발을 동동 구르며 멀미하며 겁에 질려 있는데 제 남편이 손을 보겠다고 나서더군요. 둘째 언니는 이게 얼마짜리 요트인지 알기나 하냐며 나설 때와 안 나설 때 분간을 못한다고 소리쳤습니다. 둘째 형부는 요트 타본 적이나 있냐며 빈정거렸고요. 코웃음 치며 미심쩍어 하는 가족들이었지만 급박한 상황이라 뭐라도 해야 했기에 남편이 요트 보는 걸 허락해 주더군요. 남편이 기계실에서 살펴보더니 무리한 조작으로 엔진이 과열되어 시동이 꺼진 것이며 임시 조치하면 잠깐 쓸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첫째 형부를 시켜 정비 도구를 찾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급한 마음에 곧이곧대로 정비 도구를 찾아서 갖다 바치는 형부를 보니 그 와중에도 통쾌해서 웃음이 났어요. 남편이 이리저리 손을 보고 나니 다시 시동이 걸리더군요. 그러고는 운전대 앞에 서 있는 둘째 형부를 밀치고 본인이 배를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대로 있으면 모두 위험해져요. 바람 방향을 이용해서 빠져나가야 합니다. 자존심이 상해 소리치는 둘째 형부에 아랑곳 않고 남편은 능숙하게 운전을 하더군요.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무능한 가운데 남편만 빛났죠. 그날 이후 남편에 대해서 아버지는 무한 신뢰를 하게 되셨고 어머니도 그날 일에 대해 고맙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어머니와 언니, 형부들이 기본적으로 남편을 하대하는 태도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일에 대해서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 식으로 말하며 칭찬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부모님 댁이나 언니를 집에 수리할 것이 있느냐? 그 사건 이후로 부모님 댁이나 언니들 집에 수리할 것이 있거나 작동이 안 되는 게 있으면 수시로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급한 일인 것 마냥 전화를 걸어 남편을 부르는 겁니다. 남편이 묵묵하게 손을 보고 나면 비아냥인지 칭찬인지 모를 것들을 막 늘어놓는 겁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손재주 하나는 기가 막힌다며 역시 정비사라 그런가 기가 막히게 잘 고쳤다는 둥, 수고했다는 둥, 우리 집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둥, 저와 가족의 관계 때문에 그런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는 남편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바보처럼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가족과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친정집과의 왕래는 점점 줄어들었고 특별한 행사가 없으면 부모님도 언니들도 만나지 않게 되었어요. 가끔 아버지만 따로 모시고 함께 식사를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연희야, 어쩌면 좋으냐? 빠, 무슨 일이세요? 왜 그러세요? 어디가 편찮으세요? 우리 집이 다 넘어가게 생겼어.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온갖 돈을 다 끌어모아 투자했던 사업이 수백억대의 사기였고 사기꾼은 이미 해외로 도주하여 한 푼도 건질 수 없게 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고 집 곳곳에는 압류딱지가 붙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한숨 뒤로 어머니의 곡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그래도 우리가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다 큰딸 셋이 있고 든든한 사위가 셋이 있는데 뭘 걱정하시는 거예요.
큰언니랑 둘째 언니는 뭐래요? 내심 언니들이 부모님 사실 거처는 마련해 드릴 거라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답이 없으셨습니다. 아마 저에게 연락하시기 전에 언니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셨을 텐데 아무 답이 없으신 걸 보면 이상했어요. 언니들에게 연락하니 둘 다 나 몰라라 하였습니다. 첫째 언니에게서는 의사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러냐며 애들 교육비만 해도 매달 수백이 드는데 부모님까지 어떻게 건사하냐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둘째 언니에게서는 엄마 때문에 남편과 부부싸움까지 했다며 엄마 탓을 하는 푸념을 들어야 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게 이럴 때 하는 말일까요? 저도 엄마가 미웠지만 엄마보다 더한 언니들이 더 미웠습니다. 결국 저는 자초지종을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남편은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듯 당연히 우리가 모셔야지 하더군요. 부모님께 큰 방을 내어드리자며 부모님을 위해 새롭게 꾸미자고까지 하더군요. 그렇게 구박받고 무시받았는데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나서는 남편이 대단하고 존경스럽게 여겨졌습니다. 너무 고맙기도 하고 착잡하기도 했어요. 저와 남편이 사는 방 2개짜리 작은 신혼집에 부모님이 들어오시던 날, 아버지와 어머니는 남편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셨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마련한 안방에 2분을 모시고 갔어요. 2분을 따뜻한 방에 앉게 하고 남편과 저도 마주 앉았습니다. 자네에게 정말 면목이 없네. 정말 너희에게 미안하다. 장인어르신, 장모님, 2분께는 슬프고 마음 아픈 날이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오늘이 저에게는 참 기쁜 날입니다. 저희 집에 한 번도 안 오셨던 장모님이 처음 오신 날이잖아요. 아이고, 기쁜 날이라고 말해주니 너무 고맙네. 내가 이렇게 신세를 지게 될 줄을 모르고 너무 고맙고 미안해. 한국에서 결혼을 할 때도 신혼여행 다녀와서도 어른들께 절을 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절하는 것도 배워서 연습도 많이 했는데 한 번도 못했어요. 사위가 장인어르신과 장모님께 절을 하는 첫날이니 저는 참 기쁩니다. 종이에 써서 읽기 연습을 해가며 외운 말을 남편이 또박또박 말하자 부모님은 말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간소한 결혼식에 패백도 하지 않았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절하려는 남편을 은근슬쩍 피하셨던 것이 남편에게도 상처로 남은 모양입니다. 절하는 연습까지 했다는 걸 저도 그날 처음 알았는데 가슴이 미어졌어요. 저와 남편은 처음으로 부모님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서름과 남편에 대한 고마운 마음, 부모님에 대한 연민이 한꺼번에 북받쳤어요. 절하는 저희도 울고 부모님도 우셨어요. 절을 끝내고 남편이 2분께 다가가 손을 잡고 이제부터는 2분을 낳아주신 친부모님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도 이제부터는 사위를 아들로 여기고 살겠다고 아들에게 평생 갚으며 살겠다고 하시더군요. 제 남편을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부모님 목소리에 그동안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듯하며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과 저희는 얼싸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뒤로 부모님은 제 남편을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어느 날 남편이 미국에 정리할 것이 있다며 잠깐 다녀오겠다고 하더군요. 매일 전화통을 하긴 했지만 곧 돌아온다던 남편이 몇 개월 동안 돌아오질 않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도 해주지 않으니 저도 점점 의심이 생겼어요. 혹시 이 남자도 우리 집이 망해버려서 볼 것이 없어지니 도망을 간 건가? 하는 못된 의심이요. 그도 그럴 것이 정확히 미국 어디에 있는지도 말해주지 않고 찾아가겠다고 해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무엇을 정리하고 있는 것인지도 말해주질 않았거든요. 때로는 연락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불안해하는 저를 다독여준 건 오히려 부모님이었어요. 그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남편 편을 들어주시더군요.
그러는 사이 형부들이 차례로 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문에 첫째 형부는 재단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권고사직 당했다고 하더군요. 둘째 형부는 요트 사업이 중간에 계약이 파투가 나는 바람에 자금줄이 막혀서 부도 위기라고 했고요. 이 소식도 당장 돈이 급해진 큰언니와 둘째 언니가 혹시나 부모님께 받을 게 없나 해서 연락을 해온 덕에 알게 됐죠. 내칠 때는 언제고 받을 것 챙기려고 연락을 해온 언니들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수개월 만에 미국에서 돌아오던 날 어머니는 오전 내내 부엌에서 정성껏 음식들을 준비했어요. 온종일 잔치가 열릴 것처럼 온 동네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했죠. 거의 뷔페처럼 한식 요리를 준비하는데 남편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하신다며 웃음이 만발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왔어? 우리 아들.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는 저보다 먼저 달려나가 정말 신발을 신지도 않고 버선발로 현관에서 남편을 맞이했어요. 그러고는 남편 앞에 선 어머니도 뒤따라 나간 저도 아버지도 뭔가 낯선 남편이 어색해 한참을 마주봤습니다. 결혼식 때 말고는 본 적 없는 말끔한 정장 차림에 고급진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헤어스타일까지 단정해진 남편 모습이 의아하면서도 아주 멋져서 탄성을 질렀죠. 남편은 그냥 웃으며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난다며 배고프다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뭔가 변한 듯한 남편의 모습이 조금 낯설었지만 싫지만은 않았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점심 식사를 시작할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기 무섭게 언니들과 형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어머, 언니, 형부,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이렇게 오세요. 주변의 소란스러움에도 미동도 없이 식탁에 앉아 묵묵히 밥을 먹고 있는 제 남편 앞에 언니들과 형부들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상상해 본 적도 없고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는 눈 뜨고 보면서도 믿기지 않는 장면이었거든요. 자네, 몰라봐서 미안하네. 내 이렇게 용서를 구하네. 한 번만 살려주게. 제부, 정말 미안해요. 우리 그동안 정을 봐서라도 우리 좀 살려줘요. 저죄, 진짜 미안해. 우리가 격이 없이 대한다고 한 게 마음이 상했나 본데 이렇게 빌면 마음이 좀 풀릴까? 응? 정말 이렇게 빈다 연이야. 제부, 정말 미안해요. 아니 형부들, 언니들, 갑자기 쳐들어와서 밑도 끝도 없이 이러시면 어떡해요? 도대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여보, 이 사람들이 지금 왜 당신한테 이러는 건지 당신이 얘기를 좀 해봐요. 제 말에 남편이 숟가락을 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응, 아들. 어머니가 해주신 불고기하고 미역국을 먹으니 정말 집에 왔다는 게 실감나요. 너무 그리웠어요, 이 맛.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어머니께 보여드릴 것이 있다며 함께 가자고 하는 겁니다. 남편은 형부와 언니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등 뒤로 형부들과 언니들이 저희를 부르는 목소리에 이어서 서로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 앞에는 고급 외제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외제차에 부모님과 저를 태우고 말없이 시동을 켜더군요.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그간의 자초지정을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의 양아버지의 아버지, 즉 양할아버지가 미국에서 요트 사업을 하는 대부호였다는 겁니다. 양부모님이 일찍 사고로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께서 남편을 키워주셨고 남편이 성인이 되고 사업을 물려받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친부모님을 만나고 싶어서 한국에 들어온 거였고요. 남편은 한국에 들어온 이후로 첫째 형부가 일하는 병원에 매년 거액의 후원금을 내고 있었는데 형부 같은 사람이 일하는 병원에는 더 이상 후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형부가 병원을 그만두면 계속 후원하겠다고 했다는군요. 그 때문에
형부가 권고사직을 당한 겁니다. 또 둘째 형부 요트 사업에 계약상의 문제를 제기해서 사업 진행을 막은 것도 남편이었습니다. 형부가 계약한 유럽의 요트 회사가 미국 기업의 자회사였다는군요. 그 사실을 알게 된 형부들이 남편에게 싹싹 빌러 찾아왔던 겁니다. 저와 부모님은 상상도 못한 이야기에 너무 놀라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 엄청난 이야기를 그냥 담담하게 전하는 남편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부모님의 얼굴은 충격과 놀라움으로 붉어져 있었어요. 저 역시 갑작스럽게 들은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아서 제 허벅지를 꼬집어 보았어요. 그러는 동안 어느 공기 좋은 곳에 위치한 고급진 전원주택 앞에 당도했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아무 걱정 마시고 이제 이곳에서 편안하게 사세요. 그동안 제 신분을 속여서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믿어지지가 않네. 남편은 자신의 재산만 보고 다가오는 사람이 많아서 사람을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학교도 졸업 못하고 입양아에 가진 것도 없는 자신을 봐준 유일한 사람이 저였다고 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냥 사람으로 사랑해준 저에게 뭐든지 해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오직 그 사람뿐이었는데 너무 많은 것을 받았어요. 저는 심성이 고운 그 사람을 험한 세상에서 지켜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저를 지켜주네요. 어머니는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아들아, 고맙고 고맙다. 하지만 나는 이걸 받을 자격도 염치도 없구나. 어머니, 연희를 낳아주신 어머니이시니 그리고 이제 저의 어머니이시니 받으실 자격이 되고 말고요. 옛일은 모두 잊으시고 우리 이제 앞으로 행복하게만 살아요. 어찌 있겠니? 내가 정말로 미안하다. 잘못했다. 것 없고 능력도 없다고 모질게 대한 것 내 평생 사과하며 반성하며 살아갈게. 싫은 내색 한 번을 안 하고 다 맞춰주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 내가 아들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혀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상처가 될 때도 있었지만 제 곁에는 연희가 있고 또 아버님께서 늘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괜찮아요, 어머니. 난 연희 아빠랑 연희에게도 정말 면목이 없다.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애들 선자리 만들고 결혼 준비할 때마다 당신이 조건 말고 마음을 보라고 항상 말했었는데 그때는 마음은 보이지도 않고 변하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조건 말고는 믿을 게 없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우리 딸들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내 허영심이었다는 걸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았어. 아들아, 네 엄마 이제 절드나 보다. 여보, 이런 나를 데리고 평생 살아줘서 고마워. 여보, 정말 미안해. 나는 노년의 당신 덕분에 방 한 칸 없이 낳았는 신세가 됐지만 오히려 마음은 편했어. 당신이 이제 정말로 변하고 진심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것 같아서. 어머니, 이제 그만 울고 그만 미안해하세요. 이렇게 좋은 날 너무 많이 우시니 저도 마음이 아파요. 그럼아, 이제 울지 않을게. 너무너무 고맙다. 내 평생 감사하며 갚는 마음으로 살아갈게. 첫째 언니와 둘째 언니는 모두 이혼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형부들은 모두 우리 집의 재산을 보고 결혼을 했던 거더군요. 의사인 큰형부는 처가에서 개인 병원을 내줄 것으로 생각하고 그동안 장인 장모에게 공을 들였던 건데 한순간에 처가가 망한 데다 본인도 병원에서 쫓겨나게 된 건 모두 큰언니 때문이라며 거액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지만 패소했습니다. 큰언니는 입시 미술학원 강사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둘째 형부도 처가 재산을 믿고 무리한 사업 확장을 했던 건데 처가에 손 벌릴 수 없게 되고 요트 사업마저 불발되는 바람에 부도가 나 한순간에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잦은 부부싸움 끝에 합의 이혼을 했다더군요.
둘째 언니는 저희 남편이 부모님께 마련해드린 집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더부살이하고 있어요. 사실 언니들이 저와 남편이 부모님께 해드린 노후자금에 기대서 살고 있다는 걸 전부터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혈육이 뭔지 부모님 생각해서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 후 고아원에서 9살 남자아이를 입양하였습니다. 바로 저와 비 오는 날 부딪혀 흙탕물에 뒹굴었던 그 아이죠. 평소 저를 많이 따르고 좋아했었고 저도 늘 마음이 가던 아이였는데 남편 역시 본인이 입양될 때 나이와 같아서인지 늘 눈에 많이 밟혔다고 하더군요. 여러분은 입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입양은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만 여겼어요. 여러 해 동안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입양을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남편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양부모님을 만나 짧지만 행복했던 유년 시절을 보낸 덕이라고 했던 말에 입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갓난아이를 데리고 올 줄 알았는데 막상 고아원에 갔을 땐 벌써 9살인 그 아이 생각만 나더라고요. 남편도 그 아이를 만날 때마다 양조 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차마 제게 말하진 못했다고 했어요. 제가 먼저 입양을 제안했을 때 너무나도 기뻐했어요. 아이도 늘 혼자 생각했다고 합니다. 일기장에도 쓰곤 했대요. 그 아줌마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 그 아저씨가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다 하면서요. 저와 남편이 서로를 모르던 때부터 말이죠. 이런 것이 하늘이 이어준 인연일까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원했으니까요. 아이와 함께 우리 세 가족은 미국으로 떠나왔습니다. 남편이 본격적으로 사업 경영에 뛰어들어야 했거든요. 그렇게 떠나온 지 어느새 10년이 흘렀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우리 부부에게서는 아이가 생기질 않더군요. 우리 아들 배 아파 낳은 건 아니지만 하늘이 이어준 감사한 인연으로 여기며 귀하게 키웠습니다. 몇 년에 한 번은 한국에 들어가 부모님을 뵙기도 하고 부모님 생활에 바쁘다 보니 또 마음만큼 자주 뵙기가 어렵더군요. 9살이던 우리 아들은 이제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고요. 며칠 전 아들이 친부모님을 찾고 싶고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기도 하다고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자기 능력만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나요? 저희 부부는 흔쾌히 아들의 여행을 허락하며 행운을 빌어줬습니다. 굿럭, 언제든 돌아올 곳이 있으니 마음껏 세상을 경험하고 오라고요. 앞으로 10년 뒤 저는 또 어떤 삶을 추억하고 있을까요? 10년 뒤 우리 아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그저 바라건대 우리 아들에게도 전략이 아니라 진심이 통하는 인연이 온다면 좋겠습니다. 지키고 싶은 것을 찾고 스스로 지킬 때 자신도 지켜지는 거라는 걸 알게 되면 좋겠고요. 그럼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경험했듯이 자식의 인생이라는 건 엄마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굴럭을 빌어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여러분의 지난 10년은 어떠셨나요? 또 앞으로의 10년은 어떨까요? 계획대로 생각한 대로만 흘러간다면 편안할 수는 있어도 재미는 없겠죠. 하지만 삶이 계획대로 흘러가든 아니면 뜻밖의 일들로 가득하든 분명한 건 주는 만큼 돌려받는다는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받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살려고 노력했더니 기대하지도 못한 선물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선물들을 주변에 좋은 마음으로 나누며 살다 보니 결국 돌려받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주변을 물질만으로 평가하고 관계하는 자는 결국 물질로 망하더군요. 삶은 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는 않지만 어떤 일을 하든 자업자득 인과응보란 건 잊지 마세요. 거기에 행운이 한 스푼 보태어지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크로스핑거스 늘 행운이 함께하기를 응원합니다.